앞으로 시대는 여러분들 지금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미용실 차렸을 때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직원 구하기 쉬웠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점점점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항상 누구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보다 제가 좀 내지력이 있고 좀 빨라요. 그래서 내가 느낀 점이 뭐냐면 요즘 고임금, 고세금, 그리고 고임대료. 저번에 얘기했듯이 요 세 가지가 지금 우리의 발목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어요. 혼자,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 아까 얘기했듯이 고임금인데 직원 수급이 안 돼요. 직원 수급이 안 되면서 1인 미용실이 늘어나요. 1인 미용실이 늘어나면서 발생이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죠. 그쵸? 하다못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사람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을 안 구하는 대신에, 그리고 직원을 구해도 리스크가 크죠. 왜? 3개월 이상을 못 가요. 3개월 이상을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근데 예전처럼 우리는 돈을 벌고 싶어 해. 그죠? 예전처럼 돈 많이 벌고 싶어 해. 그러면 다른 데로 눈을 돌릴 게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받고, 그게 이제 경매라는 개념 자체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 경매가 무조건 좋든 싫든 이 경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때 제가 물어봤어요. 고객님 경매 공부하시죠? 고객님 경매 공부하시죠? 했더니요 99%가 싫대요. 99%가 NO, 안 한대요. 왜? 어려워서, 무서워서, 자기 재산 잃을까봐. 그 대신에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오히려 수익을 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안 좋은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피해를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겠죠. 1인 미용실. 1인 미용실에서 이제는 예전처럼 대형 미용실을 이제 하는 시대는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인 미용실에서 자 뭐예요? 고임대료. 임대료. 요즘 예약 어디서 해요? 네이버. 길거리 지나가다가 로드에서 손님 올 수 있을 확률은 이제 앞으로 거의 없어요. 거의 인스타, 페이스북, 네이버, 틱톡, 릴스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이 이제는 창출이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가 가게를 오픈하지 않는 미용실들은 다 거의 전멸해서 망할 거예요. 다 망할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필요한 분들 얘기했죠? 뭐예요? 마케팅 고수 5%, 기술 고수 25%, 그리고 그럭저럭한 사람들 70%. 기술 없는 70%에 여기에 또 하나 또 있어요. 뭐예요? 기술 없는 요 사이에 기술 없는 미용인에서 20% 빨리 문 닫아요. 기술 없는 20%는 빨리 문 닫아요. 이제 앞으로는 왜? 월급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신문에 났어요. 뭐라고 났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월급 수준이 전 세계에서 3위래요. 사는 수준에 우리나라의 물가 기준 다 계산해서 지금 나가는 월급이, 사람들은 박봉이라 월급 적다 말하죠. 아니요. 전 세계 3위래요. 장난 아니고 엄청 높은 월급이에요. 그게 최근 사이에 5년 동안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뭐예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 요 세 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경매 공부를 필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1인 미용실을 하면서 이제는 자가 미용실을 하셔야 돼요. 왜? 로드 미용실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오피스텔을 하셔도 되고요. 시골에 다육주택에서 미용실 하셔도 되고요. 뒷골목에 미용실 오픈하셔도 돼요. 그쵸? 그 대신에 조건은 뭐예요? 잘 사는 동네 뒷골목에다 오픈해라. 항상 제가 눈에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는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잘 사는 동네 뒷골목에 1층에다 오픈해라 무조건. 왜? 그때는 로드 손님을 받기 위해서 했지. 지금은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잘 사는 동네 오피스텔, 시내, 역세권 오피스텔에 미용실을 오픈해라. 자, 그러면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우리가 얻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라는 걸 배워서 내가 내 자가 미용실을 내 스스로가 찾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뒤에는 이거 배우려고 하는 미용인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선정을 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오늘 풀어드릴 거는 뭐냐면요. 자, 물건을 보려면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이제 물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물건을 보려면 그 성향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아파트는 뭐고, 단독주택은 뭐고, 오피스텔은 뭐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뭐고, 다가구는 뭐고, 다세대는 뭐고, 이런 거 알고 있어요? 모르죠? 이제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좀 풀어볼게요. 아파트. 자,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단톡에 올려 있어요. 단톡에 올려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아파트는요,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5층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우리는 아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아파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등기부등본에 제가 이제 여기다 등기부등본까지도 제가 예시를 제가 이제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5층에 여기 보시면은 공동주택 양식 하나로 2층 이상 건물을 층마다 일정하게 계획하여 건축된 5층 이상의 영구 건물. 그리고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뭐냐면 한 가구씩 독립해서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문이 다 별도로 다 나눠져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인데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이 가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방이 있어야 되고요.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요. 주방 시설이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있는 게 아파트의 구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경매를 내가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방 구조. 자, 독립적인 출입구, 그리고 방은 뭐 하나가 있어도 되고 두 개도 있어도 되고 세 개가 있어도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주방, 화장실. 요 네 가지는 요 용어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리고 건축법상 평수, 그러니까 제곱미터. 이 제곱미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대장에 아파트라고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수가 작아요, 적어요? 많죠? 네, 그게 구획 정리를 해서 아파트 동수 이상이 여기는 지금 적혀 있지 않는데 몇 제곱미터 이상이 되었을 때 아파트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라는 개념 자체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이 문서상으로 알고 있는 아파트하고는 개념 자체가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요. 이 경매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시면.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경매를 낙찰을 받을 때 제일 많이 낙찰 받는 게 뭐예요? 아파트죠? 그죠? 아파트들을 제일 많이 낙찰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연립주택이에요. 연립주택. 자, 그럼 아파트하고 연립주택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자, 아파트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한 건물 내에서 여러 가구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조건이 있어요. 자, 한 개동 4층 이하의 한 개동이 660제곱미터. 여기 나오죠?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660제곱미터, 5층 이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예요. 자, 그리고 연립주택은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동주택이에요. 똑같은 공동주택인데 6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의 4층 이하.
4층 이하 660제곱미터의 5층 이상은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고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에 똑같은데 660제곱미터의 4층 이하는 연립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똑같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현관이 있어야 되고요. 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방이 있어야 되고요.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이 네 가지는 똑같이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 대신에 뭐예요? 평수, 층수에 따라서 얘가 아파트냐 연립주택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등기부등본상에 표제부에 연립주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연립주택이라고. 자,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뭐냐면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도 똑같은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또 헷갈리죠? 자, 얘도 똑같이요. 얘도 다세대 주택도 얘도 똑같이 뭐냐면 다세대 주택도요. 660제곱미터의 4층 이하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660제곱미터의 4층 이하잖아요. 그쵸? 그쵸? 얘는 이 660제곱미터는 뭐예요? 한개동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한개동. 그쵸?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요, 한개동이고요. 이 연립주택은요, 한개 건축물 한개동이 아니고 2개동 이상. 그러니까 여기 하나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660제곱미터에 그 동이 하나 있어. 여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요, 동이 하나만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빌라. 이거를 우리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세대 주택. 자, 그래서 똑같은 개념인데 말이 달라요. 근데 등기부등본상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얘는 다세대 주택, 얘는 연립주택. 사실 경매 낙찰받는 거 이런 거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는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나눠놨어요. 그래서 연립주택은 뭐라고요? 여러 개의 동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동 중에 한 개 동이 660제곱미터 이하의 4층 미만이면 연립주택, 그 이상 5층 이상이면 아파트. 그리고 한 개 동만 있으면 뭐예요? 다세대 주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다 똑같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자,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자, 얘하고 얘하고는요, 똑같아요. 자, 660제곱미터의 4층 이하, 660제곱미터의 4층 이하. 똑같아요. 근데 얘하고 개념이 달라요. 뭐냐면 얘는 뭐예요? 세대, 다세대이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인 주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각각 독립적인 주인이 주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세대예요. 말하자면 등기부등본이 다수예요. 한 건물에 등기부등본이 다수이고요. 다가구는요, 등기부등본이 1인이에요. 1인. 이게 달라요. 그래서 다가구는요, 뭐예요? 여기에 전세도 있을 것이고요, 월세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애를 먹는, 경매 낙찰받을 때 굉장히 애를 먹는 부분도 있어요. 뭐예요? 다가구. 다가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어요. 특히 다가구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대학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학역. 이 대학역에서 이 다가구에서 만약에 근저당이 뭔지 알죠?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뭐예요? 내가 더 높이 뭐 12%에서 15%까지 조금 더 높이 뭐예요? 설정을 해놓는 거. 이걸 우리는 근저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다세대는 주체가 1인이잖아요. 1인인데 한 세대에 한 등기부 등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저당이 있으면 이거 근저당이 있으니까 이거 위험하다. 그럼 전세를 들어가나 월세를 들어가나 이거 안 들어간다고 우리가 판단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다가구는 한 동이야. 한 동인데 얘가 10억이야. 한 동에 4층인데 10억이야. 근데 근저당이 한 5억 걸려있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왜냐면 10억짜리 건물인데 근저당이 5억밖에 안 돼 있어. 그럼 5억은 남잖아. 5억은 남잖아. 그러면 4개 층이 있어. 4개 층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이 4개 층이 1억씩 다 1억씩 전세가 돼 있네? 그러면 다 해봐서 9억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그러니까 10억이야. 10억인데 5억에 근저당이 걸려있어. 그러면 5억, 여기 5억에 여기 4억에 그러면 토탈 9억이야. 근데 이게 경매 나왔어. 분명히 내가 계산할 때는 10억에 감정가 10억짜리 세대인데 10억짜리 세대인데 근저당이 5억 있으니까 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어. 전세를 1억짜리로 주고 들어왔어. 한 세대 호실에. 근데 경매에 놓았는데 얘가 7억에 낙찰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선순위, 그쵸? 선순위에 따라서 나머지 두 가구는 어떻게 해요? 소멸이 돼요. 없어져. 그 중에 하나도 못 받고 없어져.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다가구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리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다가구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계산도 다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낙찰 받을 때도 이 다가구에서 낙찰 받을 때도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인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 굉장히 그런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필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경매 공부는 이 부분에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다가구예요. 다가구. 자, 여기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오피스텔. 얘도 다가구의 형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피스텔의 개념 자체는 뭐예요? 오피스텔의 개념 자체는 오피스텔의 개념 자체는 뭐예요? 오피스텔은요, 상업지구와 주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자, 근데 오피스텔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주택법에 의해서 1가구 2주택에서 주거로 사용을 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수 있게끔 법으로 이제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상업시설을 사용하셔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상으로 등기부 등본상으로 뭐예요? 오피스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피스텔을 얘는 그러면 주체가 다수가 될 수도 있고요. 1인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40층 건물이야. 40층 건물이야. 40층 건물에 1인이 이거를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얘는 다가구하고 조금 비슷해요. 성향이. 단지 뭐예요? 다가구는 4층 이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오피스텔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린상가도 있고 한 건물에 근린상가도 있고요.
그 상업지구인 것도 있고요. 사무실도 있고요. 주거도 있어요. 이 오피스텔에. 자, 오피스텔의 개념을 왜 만들어 놨어요? 주차장이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주차장법 때문에.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다세대예요. 다세대인데 다세대예요. 근데 여기는 주차장. 주차장이 있고요. 얘는 오피스텔. 얘는 주거. 있을 수 있어요. 자, 오피스텔은 주차장이 필요가 있다 없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는 이유가 있어요. 건물을 이렇게 왜 지을까요? 주차장법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세가구가 살아. 세가구가 살면 뭐예요? 주차장에 세 개만 있으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는 그런 게, 왜냐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개념 자체를 어떻게 해요? 조금 나라 자체에서 조금 유두리 있게 조금 해주기 위해서 건축을 짓는데 그럼 건물을 못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오피스텔이라는 개념 자체를 넣어요. 그러면 참 이런 다세대 주택은 오피스텔에 들어가면 얘를 주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무조건 상업지구예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을 하셔야 돼요. 얘는. 그리고 나머지 얘를 주거를 해요. 근데 오피스텔은 달라요.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상업과 주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오피스텔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자, 오피스텔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다수인 경우는 문제가 또 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40층짜리 1인이 됐을 때는 어때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호수에 거기 보면은 한 개 층에 2호실, 3호실만 있어도 몇 개가 있어요? 40층이면. 사무실 120개. 120호실이 있어요. 120개 호실. 120개 호실이 있어요. 좀 많아. 20개만 합시다. 20개만 하시면 60개의 호실이 있어요. 60개 호실. 60개 호실이 있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집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출 받아야겠죠. 얘가 만약에 100억이야. 그러면 대출 받아서 얘가 50억에 대출 받았어. 50억에 대출 받았어. 그럼 처음부터 근저당이 있어요? 없어요? 얘가 제일 최우선순위야.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근저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행. 왜? 50억이 대출 받아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러면 그 후순위는 누구예요? 오피스텔에서 후순위 들어오는 사람들은 계약자 순서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인데 순서로 그럼 60호에 있는 사람들이 5천만 원에 들어왔어. 5천에 들어왔어. 5, 6, 30. 응? 30억이죠? 그쵸? 자, 그러면 뭐예요? 30억인데 얘가 낙찰을 했는데 얘네들은 또 이제 금액 단위가 크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뭐 40억에 낙찰 받았어요. 그럼 얘 갖고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60억에 낙찰 받았어. 60억에 낙찰 받았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얘네들 어떻게 할 거야? 60가 뭐 다 어떻게 할 거야? 다 소멸. 다 소멸. 다 없어져요. 오피스텔은 그래서 최대의 적은 돈으로 월세를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월세요. 자, 그래서 오피스텔 우리가 제일 많이 그러니까 돈 벌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다가구. 돈 벌기 그리고 오피스텔이 돈 벌기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경매를 낙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가구와 오피스텔이 돈 벌기가 제일 쉬워요. 왜? 리스크가 많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지방에서는 낙찰률 지금 50%예요. 낙찰률 50%. 다가구 얘네들이요, 70% 정도 돼요. 60에서 70% 정도 돼요. 아파트가 제일 쉽죠? 아파트가 제일 쉬워요. 서울 같은 경우는 90%. 지방 같은 경우는 80%. 70에서 80%. 그래도 싸게 사면서 싸게 사면 더 좋은 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요즘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매수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근린 상가. 근린 상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을 받아야겠죠. 그쵸? 딱 근린 상가는 낙찰을 받아야겠죠. 왜? 미용실 해야 되니까. 미용실 해야 되니까. 그쵸? 자, 근린 상가는 뭐예요? 근린 상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다세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아파트 상가. 아파트 상가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자, 오피스텔을 지으면 어떻게 져요? 1층에서 2층까지는 지하에 주차를 만들어 놓고 1층에서 2층까지는 뭘 만들어요? 상가를 만들죠? 상가.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근린 상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린 상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세대 있죠? 아니, 다세대. 다세대 있어요. 다세대에 여기는 주거용이고요. 여기는 주차장 있고요. 요거를 오피스텔. 1층만 오피스텔을 만들어 놨어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근린 상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렴하게 상가를 낙찰을 받고 싶으면 어디 사면 돼요? 이런 거 사면 돼요. 이런 건 싸요. 이런 거는 70%면 살 수 있어요. 지금 서울도 70%면 이런 집들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얘네들이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주차장. 주차장이 문제인데 내가 여기를 입주를 하잖아요. 다 있어요. 주방이고 뭐 주거시설 요즘 다 똑같이 만들어놔요. 그리고 불법 시설이에요. 주거를 해요. 거기다가 이제 미용실이나 오히려 저도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 방 하나의 큰 방에다가 미용실 문 다 뜯어버리고 미용실법에 문이 있으면 안 되죠. 문만 없으면 돼요. 미용실법에 폐쇄된 문이 있으면 안 돼요. 미용실법에 이렇게 폐쇄된 문이 있으면 안 돼요. 문을 다 뜯어내면 돼요. 문을 다 뜯어내고요. 큰 방에다가 경대 만들어 놓고요. 싱크대에다 화장실 세면대 놓고요. 그리고 거실에다가 뭘 놔요? 소파 놓고 대기의자 손님한테 대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낙찰 받으면 이런 거 낙찰 받아서 하시면 돼요. 뭐 한 2억짜리에서 3억짜리가 서울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억에서 3억짜리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2억짜리 내가 대출 2억만 대출 받으면 얼마예요? 지금 5%만 따려도 월 이자가 5%만 따려도 100만 원이잖아요. 월세 내는 것도 낫지. 그리고 원금도 갚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용실 차리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로드에서. 그래서 근린 상가를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보시면 되고요. 근린 상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미용실을 차릴 거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을 이제 합법적인 건축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이제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자, 이제 단독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 자, 이 단독주택은요, 개념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다가구하고 단독주택하고 좀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단독주택은 3층 이하예요. 다세대는 4층 이하, 단독주택은 3층 이하를 단독주택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계층도 단독주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세계층도 단독주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대신에 건물주는 뭐예요? 1인. 중요한 건 1인이에요. 건물주가 1인. 1인이어야지만 단독주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뭐 크게 뭐 중요할 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용도 변경상 단독주택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그걸 가지고 상업집으로 용도 변경을 하셔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용도 변경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업지구는 1종 지구냐, 2종 지구냐, 요게 또 나눠져요.
그래서 1종 지구냐 2종 지구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는 제가 또 정리를 다 해서 그 부분을 좀 나눠서 좀 정리를 또 다시 좀 해드릴게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경매를 낙찰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상가, 단독주택. 자,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나눠진 게 있어요. 뭐예요? 생활형 숙박시설이에요. 얘네들은 뭐예요? 콘도예요. 얘는 주거가 안 돼요. 불법이에요. 똑같아요. 오피스텔하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똑같이 거주가 안 돼요. 그 대신에 내가 얘를 임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네들 생활형 숙박시설은 뭐냐면 돈을 벌기 임대원 할 수 있는 임대원 아니면 숙박업 이게 주 목적이에요. 숙박업. 근데 얘는 아직 법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 1가구 2주택 해가지고 2년 전, 3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뭐 강원도 속초, 강릉 이런데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 이런 건물이 있다 그러면 얘는요 낙찰받으면 안 돼요. 싸다고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싸네? 이거 내가 낙찰받아야겠다. 절대 안 돼요. 매매도 안 되고요. 임대사업도 안 돼요. 불법이에요. 얘는 무조건 뭐예요? 숙박이에요. 숙박업이에요. 숙박업. 아니면 내가 가서 놀러 갈 때 잠깐 돈 많으면 괜찮아요. 하나 사놓고 가서 며칠 놀다가 오고 뭐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얘네들은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자, 우리가 이제 또 노려볼 게 얘예요. 도시형 생활주택. 자, 얘는요 아파트하고도 비슷하고요 오피스텔하고도 비슷해요. 근데 아파트하고 비슷한 건 뭐예요? 한 개 동인데 엄청 높아요. 한 개 동에 5층 이상만 돼도 무조건 우리는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한 개 층인데 엄청 크게 져요. 그 대신에 얘네들은 15평 미만이에요. 15평 미만. 그 대신에 얘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뭐예요? 주차 공간, 주차장. 이거를 한시적으로 유두리 있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주차 공간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자, 그럼 오피스텔하고 또 비슷한 점은 또 뭐예요? 얘는 주거와 사무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주거만 가능해요. 주거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뭐예요? 층수가 그렇게 큰 건 없잖아요. 대신에 여기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필요한 게 있어요. 최대 25평까지예요. 최대 25평까지인데 15평 미만은 주차장이 필요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25평 이상의 호실이 있다 그러면 그 개수 20평 호수만큼 뭐예요? 주차장 확보를 해놔야 돼요. 이 호수만큼.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25평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5평, 6평, 7평, 9평, 10평, 15평도 많아요. 거의 이렇게 많이 져요. 왜? 많이 지어야지 돈을 많이 벌잖아. 그쵸? 많이 지어야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낙찰할 때 초보자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조금 더 돈을 벌면 어떻게 해요? 다가구. 다세대하고 아파트는 조금 더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이렇게 다세대 그리고 아파트. 아파트가 수익률이 제일 적어요. 수익률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용실 차려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근린상가. 근린상가 같은 경우도 낙찰 받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 좀 유용하게 우리가 그 물건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고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